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엔 정말 말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는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저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자랐어요. 어릴 땐 그게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런데 딱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삿짐을 싸야 했고 겨우 마음 붙인 친구들과는 언제나 눈물로 작별해야 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저는 늘 이방인이었고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저는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그만 옮겨 다니고 싶어요.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회사에 마지막 주재원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죠. 귀국하고 며칠 되지 않았던 그 아침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복귀를 앞두고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아침 약속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화물차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는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그대로 질주해 왔다고 합니다. 마침 아버지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바로 앞쪽에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는 학생들과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백미러로 화물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걸 보셨죠. 그대로 두면 화물차가 버스 옆구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엑셀을 밟아 차를 몰았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사이로 파고들어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선 거죠. 그 순간 화물차가 아버지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학생과 승객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학 진학도 스스로 포기했어요. 공부고 뭐고 다 부질없게 느껴졌고 그저 조용히 엄마를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중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졸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사연도 다 알면서 한결같이 저를 아껴줬어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나는 당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반한 거야.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저는 사실 많이 긴장했어요. 대기업 임원 아버지를 두었어도 정작 저는 고졸이었고 시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하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가 중요하지.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민우 씨와 결혼했고 시어머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큰 며느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그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상대는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됐어요. 고졸인 저와는 다르게 이번엔
학벌이 너무 좋고 능력 있는 동서가 들어온다는 게 왠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다 알아서 잘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 말대로였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어머님은 두 며느리를 나란히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구분 없다. 둘 다 내 딸이야.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지내자. 동서, 그러니까 서진 씨는 그때만 해도 예의 바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저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정말로 저희 둘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도 액수가 같았고 생일을 챙겨주실 때도 선물의 무게가 같았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실 때도 저와 동서 둘 다에게 똑같이 의견을 물으셨죠. 저는 그게 그저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동서에게 나란히 앉으라며 옆자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때 동서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지나가듯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들은 참 복받은 며느리들이야.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다 마음씨가 착해. 그 말에 동서가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님도 참 저랑 형님이랑 같은 급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농담처럼 넘긴 말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뭔가 날이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릇 정리를 부탁했는데 동서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와서 손목이 안 좋거든요. 이런 건 형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를 낮춰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제가 의견을 내면 동서는 살짝 웃으며 이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형님은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 번은 아이들 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서가 저를 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안 나오셨으니까 이런 건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그쵸?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요즘 재수씨가 당신한테 하는 말투 나 몇 번 들었거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니야, 그냥 병원 일 힘들어서 예민한 거겠지.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들 똑같이 대하시는 걸 재수씨가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동서는 자신이 의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그만큼 저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못 견뎌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시동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현우야, 재수씨가 형수한테 하는 말투 너도 알고 있어? 시동생은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고 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서진이가 뭘 어쨌는데. 재수씨가 형수한테 은근히 말 낮추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쓰는 걸 나 몇 번 봤거든. 이거 계속 두면 안 된다. 재수씨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알아서 관리해. 어디서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굴어. 남편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주자 표정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저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는 큰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경고가 오히려 동서의 자격지심에 불을 지피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큰 집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어머님과 저는 손발을 맞춰가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뒤섞여 여느 명절 아침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 평범한 소음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명절이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이 집에 시집온 뒤로는 그 허전함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그날따라 유독 늦게 나타났습니다. 화장까지 곱게 하고 나타난 동서를 보며 저는 그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동서 왔어? 얼른 와서 손 씻고 이리 와줘. 동서는 앞치마를 두른 생각도 없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오늘 병원 콜 대기 중이라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뛰어가야 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좀 쉬고 있어. 대신 이따 거실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손님들 오시기 전에 치워야 해서. 거실 정리요? 그런 건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좀 쉴게요.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편히 쉬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명절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웃어넘겼어요. 사실 이런 식의 말은 그날 처음이 아니었죠. 지난번 시댁 모임 때도 그전 명절에도 동서는 늘 이런저런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저는 그때마다 별말 없이 넘어갔던 터였습니다. 전을 붙이는 손에 다시 힘을 주는데 어머님이 곁눈질로 저를 살피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 눈빛만으로도 어머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동서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거실 TV를 켜더니 볼륨을 크게 올린 채 영어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CNN 앵커의 빠른 영어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저는 그저 동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채널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동서는 굳이 저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런 뉴스 봐야 병원 컨퍼런스 준비도 되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영어 못하면 정말 도태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전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형님은 그래도 걱정 없으시겠다.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으실 텐데. 주방에서 배추전을 다듬던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큰애도 알 건 다 안다. 아유, 어머님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동서는 얼른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그 눈빛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형님, 이 앵커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제 유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건 뭐 형님이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죠. 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둘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 번 참았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손에 묻은 기름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 옆에 섰습니다. 동서, 내가 한번 들어볼까? 동서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이요? 형님이 이걸 알아들으신다고요? 들어보면 알겠지.
그러세요. 그럼 궁금하네요, 저도.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앵커는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유가 전망을 빠르게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자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다음 분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야. 이번 겨울 난방비도 꽤 오를 거라고 하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서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죠. 그건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맞은 거겠죠?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게? 나 어릴 때 미국이랑 프랑스에서 자랐거든. 영어는 거의 모국어처럼 썼고 불어도 곧잘했어. 동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프랑스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앵커가 빠른 불어로 유럽 경제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섣불리 못 올린다는 거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형님이 왜 불어를 해요? 아까 말했잖아. 프랑스에서도 살았다고. 그럼 왜 그동안 한 번도 티를 안 내셨냐고요? 티낼 이유가 없었으니까. 동서가 먼저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진 않았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동서는 말을 더듬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고졸인 건 맞아. 대학은 안 갔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아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야, 동서. 거실에 있던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고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묘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진작 이랬어야지. 괜히 애들 명절날 분위기만 망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야. 잘한 거야. 그동안 너무 참았어, 당신. 저는 남편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황급히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지요. 동서가 왜 그렇게까지 저를 낮춰보려 했는지 그 마음 한편에 자리한 열등감이 어렴풋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유독 날이 서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부쳤습니다. 동서는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고 그 뒤로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살갑게 이것저것 챙기던 시누이도 그날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고 집안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큰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저녁상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동서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고 저 역시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이 무겁게 입을 여시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생각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술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다들 봤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 끝만 만지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는
다시 동서를 향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서진아, 네가 지원이를 왜 그렇게 대하는지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학벌이 다르다고 사람을 낮춰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 근데 오늘은 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요. 사실 지원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도 이것저것 알아봤다. 며느리 될 사람 배경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때 알게 됐지. 지원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원이 아버님을 내가 직접 뵌 적은 없다. 근데 업계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어. 미국이랑 유럽 쪽 매출을 몇 년 만에 몇 배로 끌어올리신 분이라고. 나도 거래처 통해서 여러 번 얘기 들었지. 그런 분이셨어요? 동서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 소식이 들리더라. 임원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다고. 업계에서도 다들 안타까워했다. 인재를 잃었다고. 화물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는지 만원 버스 쪽으로 돌진했는데 지원이 아버님이 그 앞을 가로막으셨다더구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게 언제 일이었어요, 아버님? 동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정확한 날짜와 사고가 있었던 동네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동서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등굣길 시간이었고 학생들이 유독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애들하고 승객들은 다 무사했다지.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지원아, 그동안 이 얘기를 왜 안 했는지 궁금했지. 나는 네가 시집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네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짐작이 가더구나. 괜히 들쑤셔서 상처만 헤집을까봐 그냥 모르는 척 지내왔던 거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아버님 그걸 알면서도 한 번도 티 안 내셨던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굳이 안 꺼내는 게 배려일 때가 있는 법이다. 저는 그제야 아버님이 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 저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로 크게 울렸죠. 아버님, 방금 말씀하신 그 동네, 그 시간대, 동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화물차가 버스로 돌진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막아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다. 그날 그 버스에 저도 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승용차 한 대가 저희 버스 바로 옆에서 화물차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저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그 승용차 운전자분이 저희를 그 승용차 운전자분이 저희를 구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죠. 근데 신원은 끝까지 공개가 안 됐었다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게 형님, 아버님이셨다고요?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나더니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를 살리려고 목숨을 던지신 분의 딸한테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동서는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하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고졸이라고 배운 게 없다고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거잖아요. 근데 형님 아버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내던지셨는데. 동서는 갑자기 자기 손을 들어 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동서, 왜 그래? 그러지 마. 저는 놀라서 동서의 손목을 붙잡았죠. 하지만 동서는 제 손을 뿌리치며 다시 자신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 정말 못났어요. 이런 짓까지 하고 제가 사람도 아니에요. 동서의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동서 그만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동서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어찌나 굽신거리던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보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형님이 저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고만해졌던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동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형님한테 할 수 있었겠어요.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학벌 좋다고, 의사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형님을 그렇게 무시했는지 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하루도 놓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켜낸 그 아이가 이렇게 제 눈앞에 살아서 숨쉬고 울고 있었습니다. 동서, 일어나. 형님, 저는 그럴 자격이. 일어나라고 했잖아. 저는 동서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서는 여전히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서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나는 그게 제일 다행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날 목숨을 걸고 지킨 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동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 동서는 다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형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나도 그동안 서운했던 거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동서가 무사했다는 게 더 크게 다가오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똑같이 대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사람 됨됨이는 학벌로 재는 게 아니라고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거든. 아버님도 목이 메이신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나도 몰랐다. 사돈 어른 덕분에 우리 서진이가 살았구나. 남편도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동서의 손을 꼭 잡았죠. 동서,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앞으로 진짜 자매처럼 잘 지내보자.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그날 저녁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서는 그날 사고 이후로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것도 그날 자신을 구해준 손길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설쳤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 나는 뭘 했다고 살아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몇 년이나 했어요. 의대에 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저를 구해준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희생이 단순히 슬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그 사람은 다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조용히 저와 동서의 손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된 거다. 앞으로는 서로 아끼면서 살아. 동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제일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동서가 됐고 저를 대하는 말투도 진심 어린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전부 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처음엔 그런 동서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 이후로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나중에 어머님께 지나가듯 말씀드렸다고 하네요. 예전엔 제가 잘 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대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요. 저희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동서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동서가 저 몰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형님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적어도 저는 저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둘을 한결같이 아껴주시고 아버님도 예전보다 더 자주 저를 챙기십니다. 지원아, 아버지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몇 년을 조용히 지켜봐 주셨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와닿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늘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자고 조리지만 않았어도 하는 생각을 단 하루도 놓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제 곁에서 웃고 있는 동서를 살렸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동서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의사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동서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남긴 마음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걸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학벌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진짜 가족이 되어준 동서, 그리고 늘 한결같으신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물론 친정엄마도요. 이만하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